2022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경제와 안보의 측면에서 세계가 크게 흔들렸던 충격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인 러시아가 사라진다면 세계는 진정한 평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러나 그 대답을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질서가 무너져 더 불안한 상황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코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만약 러시아가 붕괴한다면 세계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오늘날 러시아의 실제 모습과 그것이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까지 이해하게 될 것이며 평소 뉴스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느끼셨다면 어느 채널인지 잊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라는 국가는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탄생했습니다. 소련의 붕괴라는 역사적 사건은 당시 세계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미국과 소련은 세계를 양분하던 두 초강대국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한 국가가 갑작스럽게 무너진 것입니다. 붕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안에 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여러 지역이 새로운 국가로 독립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서 러시아의 상징적인 기념품인 마트료시카 인형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30년 전 거대한 소련이라는 인형이 무너지며 그 안에서 한층 작은 러시아 연방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러시아 연방이라는 이름 뒤에는 소련과 마찬가지로 연방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연방이란 여러 주와 지역이 하나로 묶여 형성된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내부에는 여러 나라와 지역이 뒤섞여 있지만 외부에서는 하나의 통일된 국가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연방 안에도 더 작은 국가와 지역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거대한 소련이라는 인형 속에서 나온 러시아 연방 안에는 여전히 더 작은 마트료시카들이 숨어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 내부에 잠재된 불안의 씨앗입니다. 만약 러시아 연방이 붕괴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안에서 여러 작은 인형들이 튀어나와 서로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러시아 연방 안에는 실제로 어떤 마트료시카들이 존재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다민족 국가라는 점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광대한 영토를 생각해보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서로 전혀 다른 문화권을 가로지르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민족 집단은 무려 200개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대륙이든 처음에는 누군가가 그 땅에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충돌이 일어나며 승리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여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왔습니다. 러시아의 땅에서도 다른 민족을 제압하고 주도권을 쥔 것은 러시아 민족이었습니다. 러시아 민족의 다수는 기독교의 한 분파인 러시아 정교회를 신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불교 신자가 다수를 이루는 지역도 존재하며 이슬람교도가 많이 거주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외모 역시 지역과 도시마다 크게 다릅니다.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한 서부 지역에는 러시아계 인구가 많지만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튀르크계와 카카스계 비율이 높아지고 동쪽으로 갈수록 몽골계 인구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수많은 민족을 정부가 하나로 묶어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연방이라는 국가는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 연방 안에는 47개의 주가 존재하고
주와 비슷한 지위를 가진 지방이 9개 그리고 공화국이 무려 21개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수민족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자치구와 자치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독자적인 헌법과 언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화국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곳은 타타르스탄 공화국입니다. 이곳에는 타타르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를 신앙으로 삼는 타타르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타타르인은 러시아 내에서 러시아 민족 다음으로 규모가 큰 두 번째 민족 집단입니다. 혹시 타타르인이라는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께도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여자 피겨스케이팅으로 잘 알려진 자가토바 선수와 발리예바 선수 역시 타타르인입니다. 두 선수는 국제대회에 러시아 대표로 출전하기 때문에 러시아인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화국 출신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러시아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화국에 두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타타르스탄 공화국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소련이 붕괴되며 한 단계 작은 마트리오시카인 러시아가 등장했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 타타르스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독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저지하고 타타르스탄을 다시 내부의 하나의 마트리오시카로 묶어 두었습니다. 이후로도 타타르스탄은 러시아에 저항하며 독립을 모색해왔지만 지금까지 그 꿈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비교적 최근인 2023년까지 러시아에는 푸틴 대통령 외에도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칭하던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대통령입니다. 이는 러시아와 대등한 지위를 주장하기 위한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2월 법 개정으로 직함이 수장으로 변경되면서 더 이상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화국의 독립이라는 꿈은 지금도 러시아의 힘 아래 억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언젠가 러시아가 흔들리는 날이 온다면 타타르스탄이 새로운 독립국가로 국제 무대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부에서 독립을 꿈꾸는 공화국은 타타르스탄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독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분쟁으로 번진 사례가 있습니다. 1990년대 체첸이라는 공화국에서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운동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 러시아와의 사이에서 두 차례의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것이 자작극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러시아의 강압 통치에 격렬히 반대하던 체첸인들 가운데에서는 테러리스트가 등장해 러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테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군대와 정보기관의 힘을 동원해 군사작전을 전개했고 결국 체첸의 수도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 작전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인물이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체첸을 무력으로 진압한 결과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푸틴 정권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체첸 공화국에는 칠러 성향의 정권이 세워졌고 독립운동은 지금까지도 억눌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러시아 내부가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공화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민족 문제가 단지 뒤로 미뤄졌을 뿐 실제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러시아 안에는 반러 감정을 품고 있는 소수 민족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당장 공개적으로 러시아에 맞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언젠가는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바람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힘을 잃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민족 독립운동이 내부에서부터 러시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이 민족 문제는 과거 소련 붕괴의 한 원인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훗날 러시아가 흔들릴 경우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가장 큰 불안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선을 러시아의 바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주변에는 소련이 붕괴되던 시기 러시아와 함께 독립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주변 국가는 지난 30년 동안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을 놓고 끊임없이 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현실은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는 오랫동안 친러 세력과 친서방 세력이 공존하며 국가의 진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두 진영의 세력은 균형을 이루며 정권은 친러파와 친서방파가 번갈아가며 교체되어 왔습니다. 러시아 쪽으로 기울면 서방으로 옮겨가고 서방과 가까워지면 다시 러시아로 방향을 틀었던 것이 우크라이나 정치의 반복된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묘한 균형이 결국 무너졌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쟁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약화된다면 다른 주변 국가들도 지금까지 유지해온 균형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예를 들어 벨라루스는 지금까지 친러 노선을 견지해왔지만 러시아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 서방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러시아의 그림자에 가려졌던 내부 갈등들이 표면화될지도 모릅니다. 이 밖에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등 아직도 내전의 불씨를 안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나라는 조지아입니다. 조지아 내에는 친러 성향의 두 지역이 있으며 현재 러시아 군대의 지원을 받아 조지아로부터 사실상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러시아가 붕괴한다면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할 것이고 조지아 정부군이 진입하여 해당 지역을 다시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오랜 시간 동안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들 국가는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러시아로부터의 지원에 크게 의존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 문화와 종교를 둘러싼 긴장입니다. 중앙아시아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혼재한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들 경우 내부 불안정이 갑자기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타지키스탄에서는 치열한 내전이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붕괴할 경우 그 여파로 주변국들까지 흔들리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러시아의 세력이 약화될 때 등장할 외부 세력의 움직임입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나토 세력은 물론 중국도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이들 강대국이 러시아 주변 국가에 더 깊이 개입하려 할 경우 다시 한번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내부뿐만 아니라 국경 밖에도 수많은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의 강한 통제력 덕분에 표면적으로 안정된 듯 보이지만 이 모든 문제들은 억눌려 있을 뿐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러시아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분쟁들이 일제히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국가가 껴안고 있는 시한폭탄에 불이 붙는다면 그것은 단지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를 뒤흔드는 대형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러시아의 붕괴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국가가 껴안고 있는 시한폭탄에 불이 붙는다면 그것은 단지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를 뒤흔드는 대형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러시아가 무너질 경우 그 여파가 주변국과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러시아 붕괴가 에너지 시장과 세계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만약 붕괴하게 된다면 그 여파는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러시아는 세계적인 에너지 수출 대국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을 무기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유가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약 40%, 석유의 30%가 러시아산이었습니다. 유럽은 사실상 러시아 자원에 의존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러시아산 자원을 더 이상 사지 않겠다는 결의가 퍼졌고, 실제로 이 유는 2030년까지 러시아산 자원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중동 아프리카 지중해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러시아 수출 자원의 40%가 유럽으로 향했지만 2023년엔 그 비율이 약 5%까지 급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줄어든 수출량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중국과 인도입니다. 현재 러시아 자원의 약 80%를 이 두 나라가 구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러시아 의존도는 3.6%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붕괴하게 되면 일본 역시 그 충격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자원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국제시장에서 유가를 포함한 자원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일본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치솟았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불안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에 직접 의존하지 않더라도 세계는 자원시장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붕괴하고 자원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 세계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본처럼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일수록 그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절약, 기술 강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러시아라는 초강대국이 무너진다면 그 파장은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서 세계 금융질서 전체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붕괴는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줍니다. 이미 서방 세계는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방과 러시아 간의 금융 및 경제 분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경제권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긴밀하게 연결된 중국 및 동유럽 중앙아시아 국가들, 즉 이른바 동쪽 진영에는 경제적 체력이 약한 국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러시아 경제가 흔들리면 이들 국가에도 연쇄적인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세계 전체의 금융 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1998년 러시아에서 심각한 재정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거대 금융기관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그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이 기관은 여러 국가와 거대한 금융 거래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파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당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빠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대공황은 피했지만 러시아 경제의 붕괴가 세계 금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러시아가 사라진다면 국제 정치의 균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질서는 각국의 힘의 균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에 거대한 거미줄을 펼쳐놓은 듯한 구조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서로 실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실들이 교차하는 핵심 지점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EU, 영국, 일본 같은 초강대국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심이 되는 나라 중 하나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거미줄의 한 조각이 찢겨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절묘하게 유지되어 온 균형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지요. 빠진 자리를 다른 나라가 메우든 새롭게 질서를 재편하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균형을 잃은 국제 질서는 세계 곳곳에 혼란과 위험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입니다. 러시아가 선한 국가냐 악한 국가냐는 차치하고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신중하고도 전략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지점입니다. 러시아가 만약 실제로 붕괴한다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국가가 무너진 이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체제가 세워질 수 있을지가 세계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완전히 무너지면 그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각 지역에서 자칭 독립국가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해 서로 다투는 말 그대로 신신전국시대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GDP 기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런 국가가 기능을 잃는다면 국제 경제 전체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평화로운 방식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전 세계의 안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재건은 단지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국가들과 중앙아시아 동유럽의 인접 국가들에게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테러나 무장 세력의 움직임이 커질 수도 있고 난민 문제나 국경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재건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며 반드시 공동으로 나서야 할 중요한 미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앞으로 어떤 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할까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겠지만 핵심은 결국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민주주의 정착입니다. 사실 러시아 역사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시기는 거의 없습니다. 소련 이전의 러시아는 수백 년간 이어진 황제 중심의 전제정 국가였고 소련 시절엔 말할 것도 없이 북한과 유사한 수준의 독재 체제였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대통령 선거가 도입되었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수차례 헌법을 개정해 장기 집권을 이어왔고 반대파 후보는 체포되거나 출마를 금지당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선거 조작 의혹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민주주의의 겉모습은 존재했지만 그 실질은 여전히 권위주의적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땅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려면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주주의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정착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럽연합이나 유럽의회 같은 국제감시기구들의 철저한 감독 아래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고 시민들의 정치적 자각이 함께 성장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진짜 민주주의의 시작이야말로 러시아 재건의 첫 번째 과제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과제는 지나치게 넓은 러시아 영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러시아에는 수많은 공화국과 자치구가 존재하며 그중 일부는 이미 독립을 선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러시아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기서 한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소련이 붕괴하던 시기에 출간된 되살아나라. 나의 러시아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쓴 작품으로 당시 러시아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여러 민족을 억지로 통합하고 지나치게 광대한 영토를 유지하려다 보니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군사력과 자원이 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솔제니치는 말합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본래 러시아인들이 살던 땅만을 러시아로 삼자. 무거운 짐을 다 덜어내고 가볍고 날렵하게 새로운 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요. 그가 말한 본래 러시아인들이 살던 땅이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유럽 러시아 지역을 뜻합니다. 반면 시베리아나 극동 지역처럼 원래 타민족이 거주하던 땅은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단순 명료한 주장은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 엄청난 공감을 얻었고 책은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베리아는 러시아의 주요 자원인 에너지와 목재가 풍부한 지역이며 지금은 러시아 전역에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이주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를 분리하자는 주장은 경제적 손실과 주민 반발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성공을 거둔 이유는 분명합니다. 러시아인들 중 상당수가 지금의 러시아는 너무 비대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더 작고 효율적인 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책이 출간된 지는 이미 30년이 지났고 그동안 러시아 사회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과연 지금의 형태가 최선인가? 라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다수의 민족과 공화국이 혼재된 현 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재편해야 하는가는 러시아가 붕괴하는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떠오를 가장 어렵고도 중대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과제는 러시아가 무너진 이후 그 군사력, 특히 핵무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세계 양대 군사 강국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전투기 미사일 군함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만약 러시아가 붕괴하고 국내에 새로운 무장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 그들의 손에 러시아의 무기체계, 특히 핵무기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무기들이 다른 분쟁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면 국제사회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 특히 유엔이나 미국이 중심이 되어 러시아 무기 체계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상황은 이미 역사 속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1991년 소련이 갑작스럽게 붕괴했을 때입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견제하며 막대한 양의 무기와 핵을 보유하고 있었고 일종의 군사적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핵무기와 관련 기술이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자 이제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주도적으로 넌 루거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이 계획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한 프로젝트로 구소련 국가들이 보유하던 핵무기를 수거하고 해체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폐기된 핵탄두는 7,600개 이상 탄도미사일도 1,500기 이상에 달합니다. 또한 미국은 핵무기 저장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했고 핵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련 과학자들을 고용해 통제했습니다. 군사력 해체와 기술 유출 방지를 동시에 달성한 매우 전략적인 계획이었던 셈입니다. 만약 앞으로 러시아가 정말로 붕괴하게 된다면 이 네온 루거 계획을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 내부는 물론 그 영향을 받는 국경 인접국과 주변 지역도 심각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 관리뿐 아니라 분쟁 조정, 민주주의 체제 지원, 인도적 구호, 평화 유지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유엔은 과거에도 여러 지역에서 무력 충돌 후 이런 활동을 해왔으며 러시아가 무너질 경우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러시아가 무너질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 충격파가 얼마나 넓고 깊게 퍼질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 여파가 동유럽, 아시아 나아가 한국에까지 어떤 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입니다. 러시아는 정말로 붕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얼마나 현실적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그렇다 혹은 아니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있습니다. 러시아가 붕괴할 위험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진행된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입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드미트리 트레니는 현재 러시아의 상황을 단순히 외면당한 것이 아니라 서방과의 단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방이 등을 돌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러시아 자체가 스스로 문을 닫고 세계와 단절되었음을 뜻합니다. 사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며 서방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유럽의 명품 브랜드가 러시아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특히 젊은 세대는 이미 서구 사회와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서방과의 연결고리가 하루아침에 끊겨버렸습니다. 그것도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의 강도로 말입니다. 트레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토록 강하게 서방이 러시아를 적대시한 적은 과거에 없었다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과 미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역대급 경제 제재를 가했고,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다시피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경제는 겉으로는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제재들이 서서히 내부를 갉아먹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게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젊은 세대의 탈출입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징집을 피하거나 단순히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여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그 수는 약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중 약 90%가 44세 이하의 청년층입니다. 더구나 그 대부분은 IT 전문가, 법조인, 디자이너 등 고학력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즉, 러시아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핵심 인재들이 줄줄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들이 대규모로 이탈하는 상황은 단기간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 사회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이미 러시아의 쇠퇴는 시작되었고 그 흐름은 이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굳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미국의 한 유력 싱크탱크는 러시아의 미래에 대해 전문가 설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33년까지 러시아가 분열될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가 무려 46%, 완전한 붕괴는 아니지만 국가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 본 의견까지 포함하면 약 70%에 달하는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붕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도 러시아가 지금의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기란 점점 더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국제 질서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러시아의 붕괴 가능성,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느끼신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러시아의 불안정이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점점 눈앞에 다가오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건 너무도 위험한 일입니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일자리도 투자도 일상의 작은 변화들조차 결국 세계 정세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의 흐름을 아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배워야 할 삶의 필수 과목입니다. 단순한 뉴스투 해석을 넘어 지금 벌어지는 일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러시아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어떤 의견이 떠오르셨나요? 지금 이 순간 느끼신 생각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읽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행동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러시아의 불안정이 한국과 동북아시아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을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 닿아 있는 문제이니 꼭 함께 해주세요.